네, 방금 소개를 이제 보내드린 대로, 네, 오늘은 또 천회 스페셜 주제는 글로벌 투자입니다. 사실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은행 아니에요. 네, FRB고 더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우리 투자자들도 국내 시장, 국내 펀드 너무 좀 좁은 것 같기도 하고 좀 협소해 보이기도 하고 해외 시장이 너무 크고 다양하고 엄청나게 이슈도 많은데 그런 것들에 직접 동참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점차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네, 우리투자증권 대한상품부의 이윤학 이사님을 어렵게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추석 연휴 직후라서 아주 바쁘실 텐데 이렇게 네. 그런 와중에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요번 연휴가 길어서 네. 아주 편안하게 잘 보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윤학 이사님하고 글로벌 투자 얘기 한번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 부서 이름이 이제 대한상품부 이 부서 이름만 보면은 헤지펀드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무언가를 좀 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제 이제 수준에서는 이제 떠오르는데 네. 어떤 일을 좀 핵심적으로 하시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대한상품부라는 이름은 다른 회사에 없는 특이한 부서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 투자하고는 좀 다른 의미의 대안입니다. 네.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투자의 대안을 찾게 하는 것이고요.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그 영업에서 브로커리지 그 영업 외에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그 수익 모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위하고 있는 그 업무가 첫 번째는 해외 주식 투자고요. 해외 주식 플랫폼을 만들어서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새로운 앞으로는 차세대로 이렇게 나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어서 새로운 투자의 모델을 만드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금융투자업계가 완전히 브로커리지의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줄 모르고 있는데 네. 우리 이사님이 우리 투자증권의 거의 미래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 일을 잘 해야지 정말 미래가 새롭게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해외 주식 투자도 그렇고 뭐 시스템 트레이딩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라는 그 열망, 네. 시대적인 요청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네. 아직 잘 그것들을 못 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가지고. 네. 최근에는 새로운 대안들을 하나씩 찾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해외 주식 투자도 좀 공부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트레이딩 기법도 역시 또 이제 선진 트레이딩 기법도 이제 많이 배우시려면 또 역시 해외 시장 열심히 좀 공부하시고 들여다보실 것 같은데 일단은 약간은 뭐 시의적인 걸로 우리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미국에서는 이제 양적 완화 하냐 마냐냐 막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고 주가도 그냥 하루 푹 올랐다가 하루 또 많이 또 급락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우리 이사님 보시기에 미국 경기 지표 잘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가 좀 대세인데 또 버냉키 의장은 또 썩 좋지 않아요. 뭐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또 이사님은 또 어떻게 좀 흐름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번 그 양적 완화의 축소 이야기가 나온 가장 큰 배경은 경기가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경기가 호전되고 있지 않으면 양적 완화의 그 정책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는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속도 조절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이머징 국가에서 양적 완화를 할 경우, 축소를 할 경우에 그 자금들이 빠른 속도로 선진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몇 군데 이제 외환 위기 수준까지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타격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 속도 조절의 문제고 지금 대부분의 경기 지표들은 조금 전에 고용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의 경기 지표는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것을
그것을 속도 조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양적 완화의 효과는 어느 정도 계속 일정 수준 유지가 되는 가운데서 이머징 국가에 대한 어떤 충격이나 파장은 많이 최소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번 시장에서 봤듯이 하루는 주가가 급등을 하지만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큰 폭의 상승이나 큰 폭의 하락보다는 좀 완만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주가가 크게 떴다가 하락을 했지만 금리는 여전히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하락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화가 대체로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머징에 대한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많이 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주목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최근에 BDI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BDI요? 예, BDI 같은 경우는 운송과 관련된 지수인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이머징 국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지수인데 이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이머징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펀드들의 그 자금 유입도 보더라도 이머징에 대한 자금 유입은 지속되고 있어서 경기가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라는 것은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갑작스러운 시행보다는 점진적 시행이 결국 이머징 국가의 충격을 좀 완화시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테이퍼링 조금 이제 나중에 하겠다 이런 게 너무 신흥시장을 또 이렇게 감안해서 또 이렇게 FRB가 속도 조절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BDI 지수가 최근에 엄청나게 오르고 있군요. 우리 또 정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머리가 복잡하시면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참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주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금융투자업계가 뭐 증권사들이 연일 지금 뭐 매달 적자를 보고 있다. 완전히 좀 양극화되는 분위기가 계속 또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좀 이 미국 주가의 그 어떤 기록적인 랠리,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하고 비교를 하면 미국 시장은 그동안 충격과 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극복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경기가 호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한국 시장은 소위 말하는 저성장, 저금리 그리고 저변동성의 이 세 가지 트랩에 완전히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지수는 1800에서 2100 사이에 약 2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 밴드 안에서 딱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은 그렇게 갱신을 하는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현재 시장의 흐름 자체가 선진국 중심의 시장이라는 것이죠.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그리고 계량적 요소이지만 양적 완화, 돈의 흐름 자체가 선진국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고요. 여전히 한국은 이머징으로 인식되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그렇죠. 개입을 했다는 것은 이제는 이머징이 아니라 또는 이머징 중에서도 차별화된 이머징 또는 선진국 시장에서도 적어도 막내 수준은 되는 정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좋은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바로 뭐 예전에 그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가는 흐름은 있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완만한 다시 말해서 재평가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할 수 있고 이전에 올 상반기에 봤던 아주 철저한 디커플링은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진 시장의 막내. 딱 표현이 와닿습니다. 아주. 디커플링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네. 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참 많이 받았는데. 자, 주식시장도 그렇고. 야, 이 주택 가격이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이것 때문에 소비도 많이 살아났다. 네. 이런 분석, 막 그런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주택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또 이 활성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네. 역시 너무나 좀 이렇게 다른 모습인데, 네. 우리 저 이사님께서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어떤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낼 수 있을까 좀 네. 고민해 보신 게 좀 있으신가요? 어때요? 네, 일단 미국 시장을 보면 한국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도 상당 부분 좀 예측이 가능한데요. 예,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한 것은 재작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그림자 부채라고 이야기되는 우리로 치면은 뭐 그 하우스푸어들의 그 불량한 그런 담보 그런 문제들을 오바마 정권이 상당 부분 해소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완전히 그 망가졌던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로 S&P 지수 대비해가지고 지수가 대충 한 40% 정도 S&P 지수 대비 가격이 올랐어요. 주택 관련 주가 지수도 지금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캐시일러 지수 같은 가격 지수도 지금 최근에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변화를 보면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요. 그래서 기업들의 그 관련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랄지 그리고 기준주택 판매도 기존에 예전에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던 것들이 다시 3분의 2 수준으로 상당 부분 회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판매도 이제 살아남군요, 예, 완전히. 이미 올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 상반기는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미국 주택 시장이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회사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홈디포 같은 건자재를 파는 회사도 좋아지고 그리고 중장비 관련 조금 더 확산이 되면 이제 철강 뭐 이런 쪽으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데 한국 시장의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신정권이 출범하면서 굉장히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택 가격이 지지난달 약 2달 전부터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소위 말하는 그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들이나 여러 가지 그 주택에 관련된 대책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물론 조금 더 이제 봐야 되고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시장에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한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돼 있는 산업에도 이제 관심을 한번 그동안 뭐 건설회사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게 한국 투자자들이 현실이었다 그러면 그 관련된 기업들 조금씩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른 것보다도 최근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이 급격히 올라오면서 아파트 가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도 미국을 완전히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미국이 저렇게 올라오면 우리도 좀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정책적 노력이 굉장히 많이 컸다고 보여집니다. 정책적 노력이. 네, 그렇습니다. 이미 뭐 일부 건설주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네, 그런 또 흐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 또 글로벌한 이슈 또 하나 또 이제 짚어봐야 될 텐데, 지난주인가요? 그 나이키가 이제 다우 30에 들어갔습니다. 나이키. 네. 우리 나이키형 커브다.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썰렁하군요. 네. 자, HP 휴레패커드는 탈락을 했고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경제 사적인 변화다. 이렇게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들이 이런 큰 굵직굵직한 그 흐름, 변화들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사실 이번에 그 다우지수에 진입을 하고 퇴출하는 기업이 진입하는 게 나이키고 휴레패커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 종목이 들어가고 세 종목이 빠집니다. 대표적으로 HP가 빠지고 그 자리에는 그 신용카드사님 비자가 들어갑니다. 비자. 예.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라고 하죠. BOA가 빠지고 대신 골드만삭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이키가 알코아 알루미늄 업체 대신 들어갑니다. 네. 사실 그 다우지수의 산출 방식을 보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산업에 대한 대표성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대표성의 측면에서 BOA보다는 골드만삭스가 훨씬 대표성이 있고요. 그리고 알코아보다는 이런 소비재 쪽인 나이키가 더 대표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HP보다는 그 관련된 서비스를 더하는 비자의 대표성이 훨씬 높고요. 그다음에 이 다우지수는 가격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이 싼 것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싸거나 지나치게 비싸면 지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가격들이 지금 빠지는 세 기업 다 가격이 싼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성의 문제, 그다음에 가격의 문제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됐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보면 무엇보다도 미국의 그 대표성이란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의 대표성을 본다면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 소비재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들어가고 골드만삭스가 들어가고 비자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중후장대한 기업들은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체적인 그 가격이 낮은 기업들의 지수에 대한 왜곡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성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교체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보니까 좀 주가가 싼 기업들이군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 HP보다는 비자가 더 대표성이 있다. 또 이런 얘기 또 들으니까 좀 격세지감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최근에 또 이제 글로벌하게 또 관심을 받는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주입니다. 이게 유가가 이제 배럴당 WTI도 이제 $100 넘어서는 게 이제 근본적인 이제 어떤 환경을 이제 조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증시도 이것 때문에 이제 OCI 같은 이제 상장사가 많이 올랐고 지난주인가요? 이 풍력주들도 네. 뭐 상한가 가길래 이게 몇 년 만이야 뭐 이랬던 좀 기억이 나는데 자, 신재생 에너지 미국의 경기 회복과 함께 다시 한번 좀 대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조금씩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BDI 지수 같은 성장과 관련된 지표들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재생 에너지도 사실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테마거든요. 네. 최근에 그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글로벌리 경기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봄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중국이 9월 13일 날 공해 방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하향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미국 환경청도 신규 석탄 발전소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적인 이런 변화에 의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이 좀 더 부각되어 가고 있는데요. 다만 원자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 풍력이나 그 태양광, 원자력 이 세 가지로 크게 대변이 되는데 원자력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워낙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가장 주목을 받을 부분은 풍력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풍력은 그동안에 있었던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개량하는 그 원가 자체도 많이 단가도 떨어졌고 그리고 석탄 발전 대비 발전 단가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발전 사업자들이 선호도도 많이 좀 높아진 거고 아직 그 태양광의 경우에는 공급 과잉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다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의미는 점점 와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오늘도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테슬라가 뭐 주가가 $180 넘었다 뭐 이래가지고 한번 난리를 쳐가지고 오늘도 지금 삼성 SDI가 지금 5.3%. 네. 전기차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미국에서도 이게 참 인기가 만만치 않은데 열기가 아주 뜨겁거든요. 전기차 어떻게 좀 공부해 보시니까 얘기가 됩니까? 어때요, 좀? 네, 이사님? 그러니까 좀 전기차에 좀 많이 심취하거나 깊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심지어 T의 그 시대에서 SE 시대로 간다. T라는 것은 포드 자동차가 대량 생산을 했었던 첫 모델이 T 모델입니다. 한 포드 100년 전에. 정확하게 1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만에 새로운 혁신이 나타났다는 거죠. T에서 T 모델에서 테슬라의 S 모델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엔진이 아니라 이제는 모터나 저기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 휘발유가 아니라 배터리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전기요금이 휘발유요금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굉장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출시된 그 자동차 연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의 저기 지금 그림이 나옵니다. 네. 컴팩트형, 중형, 대형 다 모두 다 전기차의 연비가 거의 월등합니다. 한 5배 정도 5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전기차 모델로 뭐 수소차니 여러 차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상용화에 가장 빨리 성공을 했고 지금 가면 갈수록 이런 그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흐름은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림 한번 보시면 그 전기차 그 보급 비중을 보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
비중이 원래 높은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기에서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것으로. 중국이 많아요? 현재로는 저기 그림 위에서 38%가 미국이지만 중국이 연간 전망으로 보면 2020년에 가면 중국이 미국을 더 앞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산화탄소에 대한 그 정책이나 이 보급을 전기차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전기차 판매 전망을 보면 판매든 뭐 보급 전망을 보면 중국이 미국을 앞서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단합니다. 이와 관련한 투자로 보면 테슬라 모터스와 같은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앞선 기업의 해외 주식은 뭐 국내 주식처럼 그냥 투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게 만약 쉽지 않다 그러면 국내 또 중국의 BYD라든지 국내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지 배터리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유망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주요국 전기차 보급 전망 그 그래프가 있던데 그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전 중국이 이 정도까지 전기차에 공을 들이는지 몰랐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림이 나옵니다. 2020년대니까 비슷하네요. 보급 전망이 그렇고요. 판매 전망은 저기보다 중국이 더 지금 판매 전망이나 중국이 더 많습니다. 더 많네요. 2020년도 예상 자료인데요. 2020년이라고 해봤자 5, 6년 뒤에요. 그런데 어쩌면 지금과 같은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져서 전체적인 나라의 그 판매나 또는 보급의 속도는 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관련해서 좀 저런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고 싶다든가 여러 가지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은 우리 투자증권의 그 대한상품부로 연락을 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A부터 G까지 다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뭐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준비하신 그 마지막 질문을 제가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질문만 준비를 드렸는데 ETF 요새 관심이 참 많아요. ETF 우리나라 투자자들. 최근에 성과는 ETF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거다. 저도 좀 ETF는 일반 주식형 펀드 하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라면 ETF를 좀 해라.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습니까? 해외 시장에서 ETF, 요새 좀 관심 있는 ETF가 있나요? 네. 그 해외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론 찾으면 뭐 나오겠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수료가 저렴하고, 여기서 수수료는 운용 보수를 말하는 겁니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그다음에 분산 투자가 가능한 거거든요. 어떤 특정 ETF는 한 개별 종목을 담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담았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처음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ETF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ETF가 미국 시장에는 전 세계는 4,500개, 대부분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대부분 거래량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ETF, 심지어는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 이득을 보는 플러스가 나는 그런 ETF도 있고요. 뭐 시니어론 ETF도 있고 금 ETF, 그다음에 각국 ETF, 요즘 유망하다고 하는 나라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울 때는 각국의 지수에 대한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해외 주식을 접하시는 분들은 해외 ETF를 먼저 권할 걸 말씀드리고,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시장이 저성장, 저금리, 저변동성 시장이니까 해외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윤아 이사님과 함께 우리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